영하 35도, 모든 자주포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오직 한국의 K9만이 눈보라를 뚫고 포문을 열었죠. 노르웨이 군인들은 말합니다. 이건 탱크가 아니고 괴물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진짜 괴물이 된 K9의 실체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K9처럼 강력한 콘텐츠엔 필수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테 아달린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 육군에서 전술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39살. 이제 군인으로서는 중견급이죠. 오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2017년 12월 노르웨이 북부 혹한지 훈련장. 저는 NATO 차세대 화력 지원 체계 도입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또 다른 무기 도입 사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기온은 영하 30도였어요. 저희가 시험하려던 자주포들이 순서대로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세자르, 스위스의 M109,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의 K9이 왔죠. 한국제라고.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우리 혹한기에서 제대로 작동할까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한번 봐야겠지. 처음 K9을 봤을 때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독일 것처럼 세련되지도 않고 프랑스 것처럼 우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묵직하고 투박해 보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유럽과 미국 업체들이 경쟁의 중심이 되겠구나.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PGH-2000이 먼저 나섰어요. 평소 같으면 훌륭한 성능을 보여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엔진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독일 기술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프랑스 세자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자장비들이 혹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M109는 아예 유압 시스템이 얼어버렸고요.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시속 80km로 불어대며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유럽 자주포들은 하나둘씩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무슨 테스트를 하겠어요? 프랑스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K9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하고 힘찬 소리였죠. 다른 자주포들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K9만이 눈보라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게 정말 작동하는 거야? 제 옆에 있던 노르웨이 포병 대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K9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완벽하게 움직였어요. 포탑이 부드럽게 회전하고 포신이 정확하게 목표를 향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도 문제없이 작동했고요.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저희에게는 일상입니다. K9은 한국의 강원도 혹한기에서 수없이 테스트를 거쳤거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고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했던 거죠. 따뜻한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 말이에요. K9의 첫 번째 시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K9은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그것도 연속으로 3발을 15초 안에 발사했습니다. 노르웨이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탱크도 아니고 괴물이다. 어떻게 저런 날씨에 저렇게 정확할 수 있지?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브랜드나 국가명이 아니라 실제 성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그날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된 테스트에서 K9만이 일관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어요. 다른 자주포들이 추위에 굴복할 때 K9은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자주포를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걸 만들었을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조국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9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선입견 없이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으로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눈 속에서 만난 이 한국의 자주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K9이 저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일찍 훈련장으로 나왔습니다. 어젯밤 내내 K9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본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르테, 벌써 나왔네요. 동료 나르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제 한국 자주포 때문에 잠 못 잤죠? 그런 셈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밀 사격 테스트 결과 나왔나요? 라르스가 태블릿을 저에게 건넸어요. 화면에 나타난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9의 명중률이 98%였거든요. 독일 PGH-2000이 85%, 프랑스 세자르가 82%였는데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맞는 수치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번 검증했어요. 특히 K9은 사거리 40km에서도 목표 지점 오차가 1m 이내였습니다. 그때 훈련장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K9이 또 다른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연속 사격 능력 시험이었죠. 분당 6발 3분간 지속 사격. 다른 자주포들도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달랐어요. 독일 PGH-2000은 두 번째 분부터 발사 간격이 불규칙해졌고 프랑스 세자르는 장전 시 수동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K9은 정확히 10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포탄을 발사했어요. 저게 진짜 자동화네요. 제 옆에 서 있던 노르웨이 포병 중령이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K9의 센서 하나가 결빙으로 오작동을 일으켰거든요. 보통이라면 테스트를 중단하고 수리팀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술자 한 명이 공구함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불과 10분 만에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쳤는지 궁금해서 다가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수리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겨울 훈련에서 자주 겪었어요.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하 20도에서도 훈련하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조국 방위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분단 국가니까요. 기술자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장나면 안 되거든요.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유럽의 우리는 평화로운 환경에서 스펙을 비교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오후 테스트에서는 기동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을 오르내리며 사격 위치를 바꾸는 훈련이었어요. K9은 마치 눈길을 달리는 것에 익숙한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기동 후 30초 안에 사격 준비 완료. 한국팀 지휘관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자주포들은 1분에서 2분 정도 걸렸어요. 실전에서는 이 차이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 기술진과 함께 앉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K9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뢰성이었어요.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고장나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거죠. 전수검사요? 네. 다른 나라는 표본 검사를 하는데 저희는 생산되는 모든 K9을 다 테스트합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 품질이 우선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성실함이 나라를 지키는구나. 그들의 태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성능 평가가 아니었어요. K9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 그들이 가진 간절함까지 적고 싶었거든요. K9 자주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인들의 생존 의지와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담긴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처음으로 무기를 기술적 스펙이 아닌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 날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었을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같은 시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저와는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아흐마드라는 파키스탄 장교가 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흐마드는 파키스탄 육군 포병 대령이었어요. 25년간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헌신해온 직업군인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가 K9 자주포 백문을 도입한다고. 아흐마드가 회의실에서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파키스탄 국방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숙적인 인도가 한국의 최신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에 모든 장성들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제 PLG-45로 대응하면 되지 않나?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흐마드가 반박했어요.
PLG-45는 K9과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사거리도 짧고 자동화 수준도 떨어집니다. 아흐마드는 군사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중국제 무기들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제 성능은 서방제나 한국제에 비해 한 단계 낮았거든요. 특히 전자장비와 정밀도 면에서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제는 어떤가? 다른 장군이 물었습니다. 더 문제입니다. 아흐마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러시아제는 152mm 구경이라 NATO 표준 탄약을 쓸 수 없어요. 게다가 신뢰성도 의문스럽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인도의 K9 도입에 대응하려면 동급의 무기가 필요한데 파키스탄이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K9을 도입하면 어떨까? 젊은 참모장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고위장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도와 같은 무기를, 그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흐마드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군사적 합리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관계는 단순한 군사적 경쟁 이상이었으니까요. 중국이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보 참모가 보고했어요. 1년 정도 기다리면. 1년? 아흐마드가 반문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K9 도입을 확정했어요. 우리가 1년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훈련을 마치고 실전 배치까지 끝낼 겁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파키스탄 군부는 인도의 K9 도입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파키스탄은 결국 중국제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어요. 아흐마드는 그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령, 정치적 고려도 해야 합니다. 상관이 아흐마드를 불러 말했어요. 중국은 우리의 전천후 친구가 아닙니까? 하지만 장군님, 전쟁은 총이 아닌 성능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흐마드가 답했어요. 그 말 때문에 아흐마드는 군부 내에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객관적 판단력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주변에서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국은 보여주기용이지만 한국은 실제로 움직인다. 아흐마드가 동료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들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흐마드, 자네 요즘 이상하다. 동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흐마드는 확신했어요. 군사 전문가로서 그가 분석한 자료들은 명확했거든요. K9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 중 하나였고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였어요. 결국 아흐마드는 중국제 자주포 도입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경험도 있고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메아리칠 뿐이었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거든요. 그날 밤 아흐마드는 사표를 썼습니다. 25년간 몸담았던 군대를 떠나기로 한 거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조국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퇴역 후 아흐마드는 방황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군대를 떠났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에서 중동 지역 기술 고문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K9 자주포 관련 업무래요. 관심 있으세요? 아흐마드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동안 멀리서만 바라봤던 K9을 직접 다룰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흐마드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흐마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조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노르웨이에서 온 한 여성 분석관과 만나게 될 줄은 말이에요. 노르웨이에서의 테스트가 끝나고 석 달 후 저는 뜻밖의 출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K9 생산 공장을 둘러보라는 거였어요. 마르테, 이번 출장이 최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상관이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노르웨이 혹한기에서 그렇게 놀라운 성능을 보여준 K9이 어떤 곳에서 만들어지는지 궁금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깔끔하다였어요. 공항부터 도시까지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에너지는 유럽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한화 창원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사람과 마주쳤어요. 파키스탄 출신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는데 무언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흐마드라고 합니다. 그가 영어로 인사했어요. 테스트팀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르테 아달린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왔어요. 순간 아흐마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노르웨이요? 혹시 지난 겨울 혹한기 테스트에 참여하셨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봤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9이 영하 3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K9이라는 공통분모로 금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하나 직원이 설명해주는 K9 생산 라인을 보면서 저는 감탄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조화롭게 협력하여 정밀한 작업을 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희는 품질이 최우선입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어요. 전수검사를 통해 모든 부품을 확인하고 완성된 K9은 실제 사격 테스트까지 거칩니다. 전수검사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비용이 더 들어도 품질을 타협할 수는 없어요. 이 무기를 쓸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노르웨이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병사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고 했던 그 진심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아흐마드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원래 파키스탄 군인이었어요. 아흐마드가 말했습니다. 25년간 조국을 위해 일했죠. 하지만 K9을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진정한 국방력이 뭔지 깨달았어요. 정치적 고려나 면자보다는 실제 성능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그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조국을 떠난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면 K9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거든요. 기념관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전쟁 당시 노르웨이가 야전병원을 보내 한국을 도왔다는 것이었어요. 노르메시라고 불린 노르웨이 이동외과병원이 1951년부터 1954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했다고 하더군요. 정말요? 노르웨이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의료 지원으로요.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르메시는 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어요. 한국인들은 그때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경의선 전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전철 안에서 한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 그분이 노르웨이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노르웨이에서 오셨다고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예요. 그때 노르웨이 병원 덕분에 목숨을 구했거든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70년 전의 일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느꼈거든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멀리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잖아요. 한국은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조상들이 했던 선행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은 잊지 않는 나라. 전철에서 내려 숙소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K9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다고요. 이건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평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평화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만든 무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K9은 노르웨이가 선택해야 할 자주포라고요. 성능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나갈 무렵 저는 아흐마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또 만나서 이야기해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이 도시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 도움을 준 이들을 잊지 않는 감사함, 그리고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K9이라는 무기 속에 녹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 이틀째,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미군과 나토 연합훈련에 참관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바로 그 훈련에서 K9의 실전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 훈련은 정말 특별합니다. 한국군 연락장교가 설명했어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모의 실전 테스트거든요. 경기도 포천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한국군, 미군,
그리고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장비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배치된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아흐마드도 함께 왔어요. 그는 기술 고문 자격으로 참여했고 저는 나토 옵저버로 참관하게 됐죠. 우리는 지휘 차량에서 훈련 전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테, 이번 훈련에서 정말 중요한 걸 보게 될 거예요.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실제 상황에서 K9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훈련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적군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는 가정하에 아군 자주포들이 신속하게 반격 화력을 제공하는 거였죠.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이었어요. 훈련 시작.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간 모든 자주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K9들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동시에 움직였지만 다른 자주포들은 각각 다른 속도로 반응했어요. K9 1번부터 6번까지 사격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명령 후 불과 40초 만이었어요. 미군 팰러딘은 아직 반응 중이고 미군 연락장교가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어요. K9들이 동시에 포문을 열었는데 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연속으로 발사되는 포탄들이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타격했어요. 명중률 98%. 관측팀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작스럽게 기상 조건이 악화된 거예요. 강풍이 불어오고 시야가 나빠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사격을 중단하거든요. 하지만 K9들은 달랐어요.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이 기상 변화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격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바람의 영향까지 고려한 정밀 사격이 계속됐어요. 이거 정말 자동으로 보정하는 거네요. 옆에 있던 미군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거는 수동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아흐마드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보정해요.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의 힘이죠.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사격 테스트였어요.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동해서 다음 목표를 타격하는 슈덴스쿠투 전술이었죠. K9들이 보여준 기동성은 정말 놀라웠어요. 사격 후 30초 만에 진지를 떠나고 새로운 위치에서 1분 안에 다시 사격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적의 대포병 사격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현대전에서는 생존성이 화력만큼 중요해요. 아흐마드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어요. 극한 조건 테스트였거든요. 연속 사격으로 포신이 과열된 상태에서도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다른 자주포들은 과열로 인해 발사 간격을 늘려야 했지만 K9은 달랐어요. 냉각 시스템이 워낙 우수해서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했거든요. 분당 6발, 3분간 지속 사격 유지. K9 부대에서 보고했습니다. 미군 장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이거, 우리 것도 이만큼 잘 안 돼. 그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K9의 성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훈련이 끝나고 결과가 발표됐어요. 전체적인 평가에서 K9이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신속성, 정확성, 생존성 모든 면에서 우수했거든요. 이번 훈련 결과는 나토 본부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훈련 총책임자가 말했어요. 아마 많은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네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K9이 단순히 좋은 무기가 아니라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는 걸 말이에요. 실전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무기는 처음 봤거든요. 훈련장을 떠나는 길에 아흐마드가 말했어요. 마르테, 오늘 본 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진수예요.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 말이에요. 정말 그렇네요. 저도 동감했어요. 노르웨이가 이런 자주포를 갖게 된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준 증명이었어요. 분단의 현실 속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 그 나라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바로 K9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훈련 결과는 분명히 노르웨이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요. 아니,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K9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방어력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국제 정세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한국의 K9 수출 확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또 성명을 냈네요. 동료 나르스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아시아 지역 군사 균형을 위협한다고 하는군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K9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중국의 견제가 이해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같은 시기 파키스탄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흐마드로부터 온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일이었는데요. 마르테, 파키스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아흐마드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데 파키스탄이 K9 테스트를 요청한 것 때문이래요. 파키스탄 군부에서 은밀하게 K9 성능 평가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중국에 알려진 거였어요. 중국은 파키스탄을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파키스탄이 중국제가 아닌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중국 대사가 직접 파키스탄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아흐마드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기존 군사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저는 그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순수하게 군사적 성능만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고 있었거든요. 아흐마드, 그럼 파키스탄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군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일부는 국방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며칠 후 파키스탄에서 놀라운 결정이 발표됐어요.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K9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거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네요. 저는 아흐마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가도 클 거예요. 아흐마드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미 몇몇 고위 장성들이 중국 편을 들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때 아흐마드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마르테, 저는 한국으로 망명을 고려하고 있어요. 망명이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파키스탄에서는 제 신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은 총이 아닌 신뢰로 이기는 건데 정치적 고려만 앞세우는 상황이 답답해요. 아흐마드의 그 명대사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전쟁은 총이 아닌 신뢰로 이긴다. 정말 맞는 말이었거든요. 무기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신뢰였어요. 한편 파키스탄 내부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들과 기술진들 사이에서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는 여론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를 써야 하죠? 한 젊은 포병 장교가 비공개 모임에서 말했다고 아흐마드가 전해줬어요. 국방은 정치가 아닌 실력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목소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공개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무기의 실제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측에서는 더욱 강하게 압박했어요. 파키스탄에 제공하던 군사 지원을 줄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압박이 오히려 파키스탄 내에서 반중 정서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어요. 중국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 같아요. 파키스탄의 한 국방 전문가가 익명으로 언론에 말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K9의 성공이 단순히 한국 기업의 수출 성과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기술과 신뢰로 쌓아올린 새로운 형태의 외교였어요. 아흐마드, 힘내세요. 저는 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은 결국 승리할 거예요. 고마워요, 마르테. 아흐마드가 답했어요.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힘이 나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K9을 통해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무기가 단순히 전쟁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K9이야말로 그런 철학을 담은 무기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국제정치의 복잡한 역학 속에서도 진실은 힘이 있었어요. K9의 우수성은 정치적 압박으로 가려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곧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K9과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2달 후 드디어 K9 대량 계약 전 최종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노르웨이 국방부는 마지막 혹한기 시험을 통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거든요. 마르테,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상관이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도 직접 참관하실 예정이고 언론도 올 거래요. 저는 긴장됐어요. 지난 몇 달간 K9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됐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공식적인 평가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자국 업체들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유럽 업체들이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동료가 귀띔해줬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던데. 그날 아침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각국 업체 관계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고 노르웨이 고위 관계자들도 진지한 표정이었거든요. K9 팀도 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기술진들이 눈에 띄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조용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르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흐마드였습니다. 그가 여기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흐마드? 어떻게 여기에? 한국 팀 기술 고문으로 왔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상황이 더 복잡해져서 일단 한국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키스탄에서 중국의 압력이 더 심해졌고 아흐마드 같은 사람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흐마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라도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영하 35도, 시속 90km의 강풍, 그리고 폭설까지 자연이 만들어낸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로 독일 PGH-2000이 나섰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시동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 팀, 기계적 문제로 테스트 연기 요청합니다. 독일 기술진이 보고했어요. 프랑스 세자르도 비슷했어요. 전자장비가 혹한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9은 달랐어요. 시동 한 번에 완벽하게 작동했고 포탑 회전도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날씨가 일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K9 사격 준비 완료.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영상 촬영을 시작하세요.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겨둬야겠어요. K9의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어요. 폭설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믿을 수 없네요. 한 관측 요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날씨에 저렇게 정확할 수가. 연속 사격 테스트도 이어졌어요. K9은 15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3발을 발사했습니다. 다른 자주포들은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거 정말 괴물이네요. 노르웨이 포병 대령이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날씨에 저렇게 할 수 있죠? 아흐마드가 제게 말했어요. 마르테, 저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K9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만든 이들의 간절함이 담긴 무기였어요. 언제든 실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절박함,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말이에요. 마지막 테스트는 결빙된 지형에서의 사격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조건이었죠. 다른 자주포들은 아예 시도하지 못했지만 K9만이 도전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거리 40km, 바람 시속 80km, 관측팀이 보고했어요. K9이 포구를 들어올렸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이 모든 환경 요소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쾅! 포탄이 발사됐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명중! 관측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 순간 훈련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K9이 해낸 일에 경악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에서 완벽한 사격을 해낸 거였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K9 팀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성능은 처음 봐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번 테스트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될 거라고요. 실제로 며칠 후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2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쓴 최종 보고서의 한 문장이었거든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흐마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마르테,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아흐마드가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좋은 것을 알아보는 눈은 같더군요. 저도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K9뿐만 아니라 신념을 지키는 용기도 배웠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났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K9만이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남은 건 공식 발표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K9이 노르웨이의 선택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는 것도요. 2주 후 노르웨이 국방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K9 자주포 추가 도입 계약 체결식이었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죠. 오늘 우리는 노르웨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국의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몇 달 전 혹한기 훈련장에서 처음 K9을 본 그때가 떠올랐어요. 이번 결정은 순수하게 성능 평가에 기반한 것입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보여준 K9이야말로 노르웨이가 필요로 하는 자주포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온 관계자들이 감격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화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아흐마드의 모습이었어요. 계약식이 끝나고 저는 아흐마드를 찾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아흐마드, 축하해요. 제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마르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증명됐네요. 당신이 한국 귀화를 준비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나도 이 땅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흐마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떠나온 게 후회되지 않아요. 여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그날 오후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초청한 감사 행사였거든요. 한국 측에서 노르웨이의 도움을 잊지 않았다며 마련한 자리였어요. 70년 전 노르웨이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한국 대사가 연설했어요. 그 은혜를 한국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이 한 분씩 무대에 오르셨어요. 그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경의선 전철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났거든요. 이 포는 조국을 위해 싸운 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노르웨이와 한국 두 나라의 우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노르웨이 국방부 청사에 한국 국기가 개양되기 시작한 거예요. 계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죠. 한국의 기술과 노르웨이의 신뢰가 만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한국 국기를 바라보며 연설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봤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K9을 봤을 때의 편견, 노르웨이 혹한기에서의 놀라움, 한국에서의 감동, 아흐마드와의 우정, 그리고 오늘의 결실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마르테. 아흐마드가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K9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노르웨이 사람과 파키스탄 사람이 한국 무기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정말 특별한 장면이었죠. 마르테, 당신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아흐마드가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법,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신념을 지키는 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고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진실과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기술자들의 성실함, 아흐마드의 용기, 노르웨이 참전 용사들의 희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한국인들의 마음. K9 속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한 나라의 무기는 그 나라 사람들의 진심을 담아야 한다. K9은 한국인의 손으로 만든 가장 조용한 기적이었다. 이제 K9들이 노르웨이 북극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킬 든든한 방패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언젠가 K9이 필요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 무기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진심과 평화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요. 눈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약속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요. K9과 함께 쓰여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우정과 신뢰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거예요. 아흐마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저는 노르웨이에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K9은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것이 눈 속에서 맺은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포성은 단지 자주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한 나라의 의지, 그리고 기술을 신념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K9는 전 세계 평화를 향해 조용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 기술에 박수 보내주세요.